이제 중개사 공부가 이 1차하고 2차가 있죠. 저는 이제 2차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의 배문환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제 1년 내내 제 얼굴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이라서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주로 이제 저랑 같이 행정용어를 공부하실 건데, 행정용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자꾸 열심히 하시면 그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 부동산 공법 공부는 다른 공부보다는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어 공부는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 그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부동산 공법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단어 자체가 해석이 안 되면. 근데 이제 그래도 한글로는 돼 있잖아요. 읽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눈에 이제 익고, 기초적인 용어를 이제 12월 달 우리 4주에 걸쳐서 기초적인 용어 정리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큰 틀만. 그러면서 용어를 조금씩 정의해 놓으면 1월 달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처음 그냥 오신 분들보다는 12월 달에 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의욕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일을 할 때 의욕이 있어서 시작을 하기보다는 시작을 해놓으면 의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일단 저질러 놓고 막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전월세를 살 수도 있고, 요즘에도 또 아침 뉴스에 그 뭐 임차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뭐 공법 내용은 아니지만 민법 내용이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 이런 걸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그 전월세의 상한제 이런 거는 도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한제 도입하면 집주인들이 더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한 번에 올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월세 계약 체결할 때 몇 년간은 의무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네, 그 상식이죠. 2년 동안은 그 의무적으로 살 수 있어요. 2년 밑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로 2년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임차인들이. 근데 이제 그게 한 번 갱신을 청구하면 4년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청구하면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걸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그래서 임대인이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야. 만약에 임차인이 뭐 세를 안 내고 막 집을 막 부시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거절할 수 있지만, 뭐 그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계약 갱신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했으면 또 2년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4년까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한다고 지금 주께서 논의 중이고, 아마 그거는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법 내용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취지로 이제 우리 부동산 공부를 계속 이제 하시다 보면 훨씬 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더 넓어집니다. TV 뉴스도 이제 막 우리가 귀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262페이지를 보실까요? 262페이지. 책을 보시면, 자, 우리 교재는 기초 입문 교재인데 나중에 잘 활용을 하시면 일종의 간단한 요약집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도 책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나중에 한 1, 2월 달 끝난 다음에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된 그런 교재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요약집이 나중에 따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한 요약집 역할을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2차 과목에 들어가 있고요. 시문제는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몇 개 맞으실 겁니까? 40문제인데? 합격하기 위해서? 30개 맞고 이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22문제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제가 반 조금만 더 넘으시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합격자 모임을 했는데, 이제 합격하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제가 좀 늦었는데, 가보니까 조소를 딱 줬더니, 나 45점 나왔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법 45점 나오셨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때문에 떨어졌다, 인간아. 그렇게 될 뻔이에요. 너 때문에 떨어질 뻔했다, 인간아. 이런,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45점이면, 과락은 아니죠, 그쵸? 40점은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18개 맞으신 거죠? 40점이 16개니까. 18개 맞은 거니까 제가 목표나 22문제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한 4문제 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그 중개사법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중개사법이란 과목이 굉장히 쉬워서, 거기 점수가 뭐 한 90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 45점 맞은 걸 다 상쇄하죠. 평균 60점 맞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시도 한 65점 맞았으니까, 그 공시에서 5점 남은 거 이렇게 또
공법으로 넘기고, 중개사법에서 90점 넘었으니까 당연히 또 넘겨서 평균 60점을 훨씬 넘으셨죠. 그래서 합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고맙다고 꽈락을 안 넘기게 해줘가지고. 근데 고맙다기보다는 서로 민망하죠. 그렇게 점수가 나오면. 최소한 50점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0점을 좀 넘기자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2차 과목은 고득점 과목보다는 공법 과목은 면피 과목입니다, 이게. 과락은 맞으면 큰일 나죠. 과락 맞으면 무조건 다른 과목이 상관없이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37.5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세요. 다른 게 아무리 90점 100점 나왔더라도 최소한 이게 반 20문제 이상 22문제 정도 맞으시면 이게 55점 나오죠. 이렇게 맞으시면 다른 과목에서 70점 60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점수를 보태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공법 70점, 중개사법 85점, 그다음에 공시법 80점 이렇게 맞으면 그것도 합격이죠. 그렇게 너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실무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실무 가면 돈을 못 버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보통 이렇게 합격할 수 없으면 살짝 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면 돈을 잘 벌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공부를 좀 아슬아슬하게 붙은 분들은 공부가 좀 이렇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싹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 보통 공법 과목이나 2차 과목이 뭐뭐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에요. 뭐뭐 하면 안 된다. 초과 수수료 하면 안 된다. 중개사법.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잊어먹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없으니까 막 하자고.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을 막 하시다 보면, 그래서 어떤 규제 같은 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막 벌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걸려요. 걸려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조사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공부예요. 조사 받는 거 한번 걸려보는 것도 공부예요. 해결하는 또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실무 조금 이렇게 해보면 걸려서 분명히 이게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건데 실무에서는 그걸 또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문 닫는 형태로 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초과 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반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계를 잘 여러분들이 넘어서 저녁 시간 보자마자 법을 위반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우리가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지만 살짝 위반하면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게 초과수를 받을 사항이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어떤 초과수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명분을 붙이면 돼요. 초과수료를 받는 명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컨설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말고 컨설팅비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걸려도 이거는 내가 따로 서비스를 제공한 거니까 그 항목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잘 꾸며서 특히 토지 중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중개는 법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를 이 공법에 있는 내용들을 관청에서 자꾸 물어보고 확인해서 무슨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 측면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이 생기죠. 그러면 그거는 초과수수료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요. 내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수수료가 나중에 이제 걸리면 나중에 안 되면 주면 돼요, 다시. 주면 끝이에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이게 결론은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이게 좀 힘들게 하지 말고 요런 것 하시라는 거예요, 요런 것 하셔가지고 요 정도 점수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2에서 부동산법의 의의를 보세요, 의의. 자, 우리 부동산법이라는 과목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규제 법률의 전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 근데 그거를 다 시험 범위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6개. 공법은 거기다 6개의 규제 법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가지 규제 법률을 이렇게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게 공법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시험 관련 부동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거기까지를 이렇게 줄을 긋고 토지에 대한 규제예요. 토지. 그 건축주택법이라는 게 그게 건물에 대한 규제고. 그러니까 이 규제 6가지 중에서 토지에 대한 규제가 4개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규제 법률 4개, 건물에 대한 규제 법률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규제는 어떤 규제일까요? 토지, 소유자들이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거기다 막 건물을 짓고 막 땅도 파고 막 이런 거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 토지의 이용 규제예요. 이용.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농사 져봐야 이게 뭐 1년 끝나봐야 수확이 생겨도 돈을 못 벌어요. 우리나라 농업 그 구조가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원가도 못 건지고 또 농사가 잘 안 되면 어차피 생산물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 이런 구조라고요. 힘만 들고 그럼 내가 이 농지를 그만두고 여기다가 주유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농지를 우리가 전용이라는 거래요. 전용. 농지를 이제 싹 다 전용을 해서 이제 거기 공사를 해가지고선 주유소를 짓겠다. 이건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농사만 져라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행정청이. 법에 따라서 여기는 농사 짓는 땅으로 계속 쓰시오 이렇게 정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배우실 건데 거의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이라는 거 배워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용도지역은 좀 미리 좀 알아두셔요. 용도지역. 우리나라 토지를 21종류 토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 중에서 21종류 중에서 당신 땅은 농림지역입니다. 이렇게 농림지역 속으로 따라서요. 농림지역. 그럼 속으로 따라서요. 농림지역 이렇게. 그러면 농림지역 그러면 농사 짓는 목적하고 임업 목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면 앞으로 계속 농사 짓는 목적으로 쓰시오. 당신 땅은. 그리고 이게 임야면 임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쓰시오. 임야를 보전하면서. 근데 내 땅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심상업지역. 서울의 명동 같은 땅. 서울의 명동 같은 땅은 중심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흑수저하고 금수저 논란하고 관련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중심상업지역 땅에 300평이 있어요. 땅이.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림지역 땅을 3,000평이 갖고 있어요. 똑같이 아버지 얼굴들은 새카매요. 근데 한 분은 골프 쳐가지고 새카맣고 한 번은 농사져 시커멓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입 같은 거도 저 중심상업적 300평에다가 건물 하나 져가지고 한 달에 월세 수입만 한 10만 원씩 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짜리 10억 원씩 10억 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맨날 빚이 뭐 1년이 지나면 한 3천만 원씩 쌓이고 뭐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농림지역 땅 가진 사람이 주유소 하게끔 해줘야죠. 왜 그 사람은 뭐 죄가 져가지고 농림지역 땅 가지고 있다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 공법상. 그래서 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제가 하는 뭐 시민단체 이런 걸 만들 영역은 안 됐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왜 농림지역 땅을 왜 농사 짓는 목적으로 써? 그걸 왜 행정청이 판단해? 땅 주인이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자기가 쓴다는데 왜 행정청이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행정청한테 막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바꿔달라. 농림지역 땅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야죠. 땅 주인이 내가 쓰겠다는데 왜 못 쓰게 하냐. 물론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규제는 받지만 계속 평생 농사 짓는 거 써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국민들 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된다고요. 왜 농림지역 땅으로 써야 되는 거냐, 우리가. 난 평생 이렇게 농사만 짓고 뼈 빠지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농사를 그만두고 무슨 뭐 상가 건물 짓는다든가 이걸 해줘야죠. 일정한 조건하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부동산 쪽도 이렇게 많이 좀 발전할 분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요즘에 우리 올해 시험 합격생이 몇 명 붙었어요? 우리 작년까지는 2014년도에는 8,900명이 붙으셨는데 최종 합격자가. 근데 2015년에는 14,600이 붙으셨어요. 좀 많이 붙었죠? 한 2배 가까이, 1.5배 가까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몇 명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다시 또 이제 10,000명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공부를 한 2년 차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붙어서 이제 합격하셨죠. 근데 이제 보통 한 10,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10,000명 정도를.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매년 거의 뭐 10,000명, 이렇게 그 전에도 한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13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10,000명씩 늘어나면 중개업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선 인원을 줄이자 이런 말을 막 해요. 아직 지금 또 그런 얘기, 연말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법 개정할 때 꼭 그 협회에서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협회 바보예요, 바보. 협회가 공인중개 수가 자꾸 늘어나야지 협회의 어떤 조직력이 더 커지는 거죠. 자꾸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를 바보같이 하고 있어요. 중개업이 안 되는 거는 중개업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야. 본인 책임으로 져야죠. 부동산이 안 되니까 너 부동산 주변에 많이 생겨서 그렇대요. 남들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평생 그 사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못해도 내가 못해서 공부 못하는 거고 자꾸 남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평생 발전 맨날 그냥 남 욕만 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 욕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뭐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음번 당선되는 게 목적이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왜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부동산이 안 되죠. 자꾸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래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누구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부동산이 안 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장사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희 동네 치킨집 하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홍보해요. 프랜카드 들고 닭 이거 민영 쓰고 막 홍보하다고 이렇게. 그 사람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만 걸어놓으면 장사될 줄 알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막 손 들고 막 이래요. 치킨 닭 쓰고 나와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사무실로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요, 지금. 치킨 장사가 저녁 장사잖아요. 낮부터 치킨 시켜먹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부터 그런 일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나와서 막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 심호대기 하면 이거 먹어보라 막 닭다리도 막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노력의 차이가 틀리잖아요, 노력의 차이가. 그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면 그래도 어느 닭인 줄 알고 나중에 기억해서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인식이 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개인차가 분명히 크죠. 공부도 개인차가 큰 거고, 이렇게. 근데 우리 부동산 하시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부동산을 이렇게 합격자들이 생기는데, 이 해에 이게 개업한 수, 개업자 수가 한 10,000명 정도 개업을 해요. 이때 합격생이 이렇게 신규로 나왔으면, 기존에 합격증 가진 분들 계십니까?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 장롱에 이렇게 자격증을 보완하고 있던 분들하고 신규로 이렇게 붙으신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 합쳐가지고 그의 개업자 수가 10,000명인데 폐업자 수가 이게 저기 국토부에 가면 통계가 있는데 폐업자 수가 한 9,000, 막 500, 막 이래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합격생이 늘어나더라도 시장에서 부동산도 어렵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개업수와 폐업수가 거의 조정이 돼가지고 거의 늘어나는 숫자가 미미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신규로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계속 부동산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 단순한 생각이죠. 여기 지금 15,000명 가까이 합격하면 부동산이 15,000개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동산 수가 늘어나는 개수는 아주 미미하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14,600명이 합격을 하면 이 2015년 통계를 내면 거의 개업한 수가 한 10,000개 정도 되면 폐업자 수가 또 한 9,000 몇 개가 돼요. 개업과 폐업이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많잖아요, 개업자 수가. 한 1,000개 정도 더 많아요. 그럼 한 부동산은 매년 몇 개씩만 느는 거예요. 1,000개씩 정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합격생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수를 줄일 부동산 자격증은 무슨 뭐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자격증이 아니라고요. 영어 시험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자격증은 무슨 우리 한식 조리기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식 조리기사는 인원에 쿼터를 두지 않죠. 한식 조리기사는 갖고 있으면 본인이 그 취미로 요리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음식점 개업하려고 하면 그거 있으셔야 돼요. 식당 개업하시려면 그 조리사 자격증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한식 조리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 인원을 줄이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협회는 바보같이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회장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줄이면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또 줄이자는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원이 늘어나야지. 지금 현재는 뭐 중개업자가 한 30만 이렇게 되시는데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100만이 돼야 돼요. 100만. 그 100만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선거할 때 굉장히 파워가 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줄이죠, 인원을. 힘드니까, 경쟁하기가. 경쟁은 어디 가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협회한테도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자꾸 이제 협회원들이 이제 힘드니까, 사무실 운영이 힘드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귀찮으니까. 저녁 때 술 먹고 놀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좀 보면 좀 우리 사람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사업을, 사무실 경영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진짜로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뭐 운이 좀 안 좋고 나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사무실을 다 끌고 갈 수 있다고요. 잘 이제 입지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셔서 처음부터 너무 좀 이게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이라는 게 그 잠깐 볼까요?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좀 보시냐면 너무 처음부터 열렸죠? 네, 거기
269페이지를 보세요. 269페이지. 자, 269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 이런 게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런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토지는 일단 거기 회색 부분을 먼저 보세요. 도시지역이라는 토지가 있고 그 밑에 관리지역이라는 토지가 있고 그 밑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 아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서 용도지역으로 나누는데 일단 이게 크게는 네 종류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땅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땅을 이걸 이제 크게 여기는 보세요. 도시용으로 써라 이게 도시용. 도시지역이래요. 도시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정해주는 거예요. 도시지역.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 밑에는 관리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현재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관리 상태로 두고 조만간에 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쓰는 농림지역. 아까 제가 거기 땅가지 모르고 농림지역에 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우리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돼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우리 또 휴전선 안에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많죠. 우리 민통선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그 임야 이런 것들은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서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개발 행위가 거의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림이나 자연 관리지역 땅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성격 한마디로 보전. 여기는 보전하시오라는 땅이고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하시오. 이건데 도시지역이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세분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세요. 도시지역도 여기 칠판 보세요. 주거지역이라는 땅. 도시지역도 주택을 지어라 저가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고 도시지역 안에 상가를 주로 지어라. 이렇게 행정처에 세분을 해준다고요. 상가를 주로 상업지역, 공장을 지시오 그러면 이 공업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도시지역 안에 우리가 공원 같은 녹지도 만들어줘야 됩니까? 도시지역은 무조건 다 개발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도시민들이 이렇게 쉴 수 있게 녹지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도 있을까요? 농지? 자, 대전시 행정구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이에요. 근데 대전시 안에 농사짓는 땅이 있습니까? 있죠. 변들이 나가면 농사짓는데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서울시 행정구역인데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도 있지만 녹지지역 해가지고 농지도 있어요. 농지. 여기 농지가 이런 녹지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주거지역을 그 교재 보시면 이제 책을 보세요.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야, 그럼 이게 주거지역이 다시 또 6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땅은 도시지역이 1, 2종 전용이라는 땅이 있고 주거지역 안에 다시 1, 2, 3종 일반 주거라는 게 있고 준주거가 있습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 용도지역 이름을 물어봤는데 준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준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현상 없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 세분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그 1종 전용, 2종 전용은 옆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거기 1, 2종 전용주거, 특히 그 1, 2종 전용주거라는 데가 이제 그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1, 2, 3종 일반 주거는 단독 공동을 하지 말고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싹 냅니다. 이렇게 낼 수 있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2종 전용주거다 이렇게. 자, 2종 일반주거 이렇게 목적을 읽으시면서 제목을 2종 전용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전용주거 1, 2종은 단독 공동으로 시작하고 일반주거는 3종까지 있으므로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딱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가 1종 일반주거는 저층은 4층 이하. 4층 이하로 짓는 거예요. 그런 데가 주로 이제 우리 실무 가면 이렇게 아파트는 말고 연립주택. 연립주택 보통 4층짜리 있죠? 연립주택이라도 다세주택 같은 빌라 같은 걸 짓는 곳이 보통 이게 1종 일반주거고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은 보통 아파트인데 거기서 우리가 중층주택 중심이라는 게 18층 이하고 중고층주택 중심이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자, 우리 실무 가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서류를 떼보면 2종 일반 아니면 3종 일반으로 거의 나와요. 근데 2종 일반은 보통 18층을 넘어갈 수 없어요. 18층 이하입니다, 이하. 실무 가면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더 받아서 뭐 15층,
12층 요런 아파트가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18층 이하로 짓는 거예요. 이하. 최고로 짓더라도 18층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실무 가면 18층까지는 못 짓고 또 다른 규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15층 정도에서 잘립니다. 근데 24층 이런 거 30층짜리 막 주상복합 이런 데가 3종 일반 주거예요. 거기는 중고층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가 3종이 좋겠어요? 2종이 좋겠어요? 일반 주거 중에서 3종이 좋죠? 3종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그 아파트가 이제 오래돼 한 30년 지나면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재건축을 할 때 3종으로 지으면 현재는 아파트가 이게 3종으로 지으면 막 30층,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른 규제만 없다면 뭐 주변에 뭐 공항이 있어가지고 높이에 걸리고 이런 것만 없다면 이게 막 30층,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지금 현재는 24층인데 35층까지 올리고 막 이런다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거죠. 새로 재건축이 되면. 그럼 제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24층짜리 3종에서 이게 규제를 좀 더 완화받고 막 이래가지고 35층 짓고 그러면 아파트를 한 10개 층이 더 올라가면 그럼 그게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의 그 부담금을 낮춰준다고요. 그래서 돈을 좀 덜 내고도 새 아파트를 받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현재 지금 재건축할 때 2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3종으로 바꿔달라 막 그런 건의를 막 해요.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바꿔서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 부담금이 막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써 싸진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부담금 3억을 내야 되는데 이 종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용도 지역이 바뀌어. 이게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럼 주거 지역은 몇 개 있습니까? 6개. 다시 한번 지금은 그 옆에 있는 뜻까지는 모르시더라도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지역입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몇 개 있어요?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그 앞글자를 따서 중일근유 이렇게 묶으실래요? 중일근유. 중일근유가 상업 지역 그 명칭으로 세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 서울의 명동 같은 그런 도심지 안에서는 중심 상업이 있고 일반적인 상업을 담당하면 일반 상업 지역이고 근린 지역 내 일용품을 공급한다. 우리 근린 지역이 주택가 근처의 상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가 이렇게 골목길에도 이렇게 무슨 상가들 조그만 거 있죠? 세탁소 이런 거. 예, 그런 게 다 근린 상업 지역입니다. 유통 상업 지역은 유통기능 증지니까 이건 시장을 얘기하는 거 시장. 시장이나 우리 택배 아저씨들 물류센터 이런 게 다 유통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중일 근유라고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업 쪽으로 내려가시면 공업 지역도 다시 이게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중공업. 또 우리 이제 주로 중화 공업 이런 거는 그 전용 공업 지역에다가 짓는 거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소규모 공업은 일반 공업 지역이고 중공업은 경공업에다가 주거 기능, 뭐 상업 기능 같은 걸 막 섞어주는 거예요. 전일준 이렇게 그러다 전일준. 전일준이가 그 중학교 1학년 걔 이름이에요. 중학교 1학년 걔 이름이 전일준인데 그럼 공업 지역에서 녹지 지역으로 가보시면 보생자가 있죠. 보생자가 이게 한약이에요, 한약. 중학교 1학년 걔가 먹는 약이 보생자예요. 근육 많이 생기려고 먹는 약이. 보생자, 이렇게. 우리 한약방에 가고 보생자라는 약을 먹으면 근육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일근유, 전일준이가 먹는 약이 보생자. 근데 그게 문제, 밑에 관리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관리지역도 보생개라는 게 있습니까? 보생자가 비싸서 엄마들이 만든 개가 보생개라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약 한 번씩 헤매기려고 해서 보생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생자, 보생개. 자, 농림자연은 세분이 안 되죠? 농림자연은 세분 명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요거는 공법에서 알파벳 같은 거랑 똑같은 거. 이 21가지 이름을 모르시면 우리 그 공법을 공부하는데 어떤 토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중개 매물로. 그럼 이게 토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전이란 말씀 안 된다고. 공법 시간에서는 농지가, 이래서 보세요. 녹지 지역 중에서 그 생산 녹지라는 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생산 녹지 있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 그럼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 녹지라는 게 있으면 그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현재는 농업적 생산을 해서 개발을 유보하지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산 녹지가.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생산 녹지는 굉장히 비싸요. 농지인데 도시 지역 안에 농지는 비싸다고요. 언젠간 개발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지인데 관리 지역 중에 생산 관리라는 데도 있습니까? 관리 지역 중에요. 생산 관리가 농업적, 임업적, 어업적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주변 용도와의 관계 때문에 농림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이름을 농림지역으로 못하지만 농림지역과 비슷하게 규제하는 그런 농지가 이게 생산관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농림지역이라는 땅도 있습니까? 네, 농림지역도 농지죠. 그러니까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그 농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법 시간에. 그럼 이게 생산녹지인지 아니면 자연녹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일 수도 있고 계획관리가 될 수도 있고 농림도 될 수도 있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농지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한테 생산녹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요. 근데 농지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뭐긴 뭐예요? 전이지 이렇게 밭인데 이러고 있으면 공법에서 분석을 못 한다고요. 일단 이름이 생산녹지인 농지인지 농림지역인 농지인지 농림지역 농지면 아 이거 개발하기 어려운데 아, 이런 거는 중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분석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생산녹지인 농지라든가 거기 뭐 자연녹지인 농지 자연녹지도 농지가 있어요. 실제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서류할 때 보면 자연녹지라고 찍혀 나온다니까요. 야, 그럼 이거는 거의 개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녹지라고요. 도시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써있는 그런 농지 중에서 그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되는데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농림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농림 자연환경으로 이렇게 찍혀 나오면 개발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제가 개발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발을 다른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하기 어려우면 현 상태에서는 이게 농림지역 땅 개발하기 어렵죠. 근데 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배워보시면 알아요. 여러 가지 그 예외를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농림지역 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을 벌었어요. 그 농림지역 땅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공법에서 다른 어떤 예외적인 거를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성격을 바꿔준다고요. 농림지역 상태인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 개발이 돼요. 농림지역 땅도. 그러면 그 농림지역 땅 상태에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지구단위라는 게 농림지역이지만 개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 걸 잘 알아서 나중에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잘 쓰고 행정청에 가서 이제 그런 용어를 잘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해야죠. 나중에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땅을 가져가가지고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봐요. 주유소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세요? 안 돼요?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얘기도 안 해주신다고요. 왜냐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주유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쭉 적어서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물어보시라고. 그럼 공무원들이 읽어보시고, 아, 이분들은 우리 행정을 좀 아는구나 해가지고선 대답이 이제 상세하게 나가는 거죠. 아, 주유소 할 때 요런 거로 보완만 하시면 주유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물어보는 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유소 돼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무원들 바빠 죽겠는데 안 돼요. 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공무원 불친절하다고 막 소원수리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그 용어를 잘 파악해서 그 법에 나오는 요건들을 잘 맞춰가지고 딱 갖다 주면 아, 그분들이 이게 질문 자체가 예사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공무원들도 응대하는 게 질문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에 있는 그런 행위를 그래서 이 공법 공부가 어렵지만 해야 될 우리가 꼭 필요로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다시 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게 보생자, 보생기 이런 거 있으니까 미리 좀 한번 구경했어요. 그럼 다시 아까 우리 원위치 한번 해볼까요? 원위치가 어디입니까? 262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그럼 아까 우리 토지에 대한 규제는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12문제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나면 저 용도 지역이라는 거 거기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자, 시험에서는 12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 나중에 이제 1월달 가면 얘를 4주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4주. 국토의 계획 위헌한 법률만 4주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이제 토지라고 부르고 토지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용도 지역을 딱 정해서 여기 써있는 용도, 여기 써있는 행정청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여기 도시지역 땅들은 개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이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은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이걸 구별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나 재수없이 농림지역 땅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농림지역 땅이 아까 3,000평 있는 사람하고 중심상업지역의 땅이 300평 있는 사람하고는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건 수익이 벌써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왜 내 땅은 농림지역이냐? 영원히 농림지역이어야만 되는 거냐?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행정청의 절차를 청구해서 농림지역 땅을 뭐로 바꿔달라? 이런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주거적으로 바꿔서 더 많은 이익을. 그 땅의 그 용도가 바뀌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돈 힘들게 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알면 그 시스템을 알면 그렇게 벌어야죠. 맨날 그냥 주거라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자본이득을 좀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노동을 해서 얻는 이득이지만 이렇게 자본이득 같은 거, 주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이 국토기획법이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한다. 이렇게. 자, 요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정비란 말이 포인트라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 이렇게. 시험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법으로 6문제를 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6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의 성격 좀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면 처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성. 자, 이 조성이라는 게 최초로 개발한다는 뜻이 있어요. 시가지를 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도로라든가 이런 상하소를 다 건설해 주는데 그런 새로운 시가지가 최초로 개발된다 그러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게 과거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이제 2000년도 되면서 바뀌어가지고 한참 됐죠. 바뀌면 15년 됐는데 도시개발 사업. 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구시가지예요? 신시가지 만드는 사업이에요? 구시가지에 대전에 구시가지에 낡은 건물들이 많아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럼 그런 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걸 해야 됩니까? 정비하는 거죠. 정비라는 게 낡은 걸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자동차 정비 이런 것처럼 정비라는 것은 오래된 주택, 오래된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 거죠. 우리가 구도심권에서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고 대전 외곽 쪽에 나가면 새로운 시가지 만듭니까? 새로운 시가지는 주로 이렇게 대전이나 서울의 외곽 쪽에서 하는 거죠. 외곽 쪽에. 그러니까 외곽 쪽에 보면 논밭 이미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줄이나라. 그런 데다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가지 만들면 그쪽으로 사람들 쫙 이사를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구도심이 너무 노화되니까 새로운 정비 사업도 해야 되고 둘 다 우리가 이제 중개업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각 6문제씩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12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합하면 24문제가 되고 벌써 문항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 요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뭐예요? 자, 재개발 사업은 기반설인 도로, 공원, 학교를 같이 만들면서 노후한 건물들을 정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기반설이 양호한적이기 때문에 기반설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노후한 건물 자체만. 특히 주택 재개발이면 주택 자체를 철거하면서 기반설을 같이 만들면 재개발.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게 너무 도로가 좁고 공원이 아예 없고 그러면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건물들을 다 철거하면서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을 도입하면 도로라든가 상하수 같은 걸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가면 기반시설은 주변에 양호하기 때문에 노후한 주택 같은 것만 철거하고 정비 사업을 해주는 거죠. 서울의 음마아파트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이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마아파트 주변에 도로라든가 학교는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손보지 않고 그 음마아파트 자체가 이제 30년 넘고 막 이랬으니까 그 자체를 철거하고 다시겠다. 음마아파트가 이게 4,600세대입니다, 현재. 굉장히 크죠?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 7,800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예상이.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음마아파트가 3종 일반이라서 현재 음마아파트가 이게 12층인가 15층인가 이렇게 아파트가 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7,800세를 지을 때는 세 동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저기 지상에 동하고 동강이 넓어지니까 쾌적해지죠. 지금 이렇게 동하고 너무 이렇게 바짝 붙어서 물론 이제 거리가 그 당시 법으로 이렇게 거리를 띄고진 건데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인다, 아파트가. 근데 이렇게 7,800세대가 지면
이제 이게 음아파트 이렇게 세 동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45층까지 막 설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면 이제 굉장히 그 동과 동사의 거리가 넓어요. 여기다 이제 애들 뭐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뭐 골프 운동할 수 있는 데 알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음아파트가 이렇게 되면, 이게 7천 이 정도 세대면요, 여기 곱하기 인원수 3명 정도만 들어가면, 거기 그 상주하는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8, 24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2만 명은 넘을 거예요. 거기 인원이. 2만 명이면 그 웬만한 도시 인구가 될 수도 있어요. 지방의 조그만 도시 인구가 아파트 한 단지가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여기 부동산 되게 많이 들어요. 한 100여 개는 부동산이 들어가겠죠? 뭐 이름도 뭐 음마 해가지고 뭐 믿음, 소망, 사랑 해가지고 이름, 왠가 이름은 광개토, 백제, 신라 해가지고 이름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이 정도 세대면 뭐 굉장히 그 규모도 크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 세대면. 음아파트 일반 분양가가 지금 18억 보고 있어요. 18억. 18억에서 20억. 32평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파트긴 한데, 근데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항상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렇게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근데 그거는 이거 사시는 분들이 판단하니까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만큼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뭐 교육 환경이라든가 다 보고 20억을 내고 사는 거니까. 그 조합원들은 한 15억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15억 정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한 10억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추가 부담 5억 내면 30평 아파트를 받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조합원으로 가지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속버스 타고 올라가면 그 반포 아파트가 20억 하잖아요. 일반 분양이. 자,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주변의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노후한 주택만 작업하면 재건축.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노후한 주택을 정비하면 재개발. 자, 그 다음에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자, 농지법은 시험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지에 대한 소유 규제, 자, 농지에 대한 이용 규제, 자, 농지에 대한 보전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농지는요, 우리나라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투자 목적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투자나 뭐 투기 뭐 이런 목적으로는. 실제 내가 본업이 농업인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전원일개 김 회장님 본업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 회장님 아들은 본업이 아니죠. 군청 과장이니까. 그런 사람 농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또 농업이 본업이죠. 그 유인초 씨 같은 경우는. 그 유인초 씨가 대단한 분이 이장하다가 장관까지 했잖아요. 한 번에 쫙 골수님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이장하다가 문화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예외가 또 있어요. 상속이면 또 예외, 상속. 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물려주는 농지는 큰아들님도 가질 수 있어요. 상속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농지법에서는 농사가 본업인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장관 청문회 이런 거 하면 제일 먼저 터는 게, 국회의원이 터는 게 농지 가진지 본다고요. 그 장관 후보자나 그 부인께서 농지가 있으면, 이 농지가 물론 이제 취미로 또 주말 체험 이런 거로 농지를 300평은 또 가질 수 있어요. 그거보다 초과해서 가지면 그 농지법 위반입니다. 실정법 위반이니까, 아, 농지법이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 되냐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장관이 그 후보자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겠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거기서. 항상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문에 가라는 게 이제 당신 장관 돼가지고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뭐 털만하게 그걸 쫙 털어가지고 망신을 막 주고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왜냐면 다음번 당선 때 자기 얼굴을 막 비치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텔레비 비치면 막 승질을 내요. 그때 해도 되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미안했어 이렇게 딱 한다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여기 언론 쇼를 하죠. 이렇게. 야, 어제 대문 막을 때도 경찰이 카메라 찍을 때는 막 맞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카메라 왔다 그러면 막 피하고 이렇게 방패를 막다가 이제 카메라 가고 나면 이제 또 밀고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야, 찍는다, 찍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해야죠,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또 보도되는 게 있죠, 그런 게 또 규칙이. 이용은 농지법에서는 대리경작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그러면 대신 경작한 사람이 강제로 들어가서 수확량의 90%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아까 농지 소유에서는 번호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거고, 이용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져봐 힘만 주고 돈이 안 되니까 농사를 안 져요. 그럼 그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지면 주변에 있는 농업인이 대신 경작을 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농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대리 경작이 들어와서 수확의 몇 %를
90%를 회수해가고 10%만 농지 소유자에다 지급하는 제도. 그다음에 농지를 이제 우리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정해요. 자, 우리가 농지법은 앞으로 농사를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또 보전을 해야 되는 농지도 있을 거라고요. 주로 전라도 쪽에 가보면 그 농지들이 대부분 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농지들이라고요. 이런 농지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농림지역은 뭐예요? 농림지역. 끝에가 지역 끝났는데 농림지역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기 농지법에서는 농사가 잘 되어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그렇죠? 똑같이 지역인데 저쪽에서는 4글자 농림지역이고 여기서는 6글자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얘는 용도지역의 이름입니까? 예, 21가지 용도지역 이름 중에 하나죠. 예, 이거는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이건 용도지역이 아니라고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그냥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하는 별도의 명칭이지 용도지역이란 말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보통은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농지법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거는 좀 농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량도 별로 안 나오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생산량이 좀 많고 농지에서 농지로서의 가치가 높을 때.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우리 여기 충남 이런데 그 농지들 넓은 농지들은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런 거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쓰여야 돼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농지는 얘네들이 국토계획법으로 분류할 때는 거의 농림지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가 있다고요. 그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실무가면 절대농지란 말 쓰는데 절대적으로 좀 보존해라 이런 목적으로. 그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절대농지는 이게 국토계획법상 이 용도적 이름 중 주로 농림지역 쪽에 들어가 있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이런 관리지역에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 여기 녹지종입주소 생산녹지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괜히 얘기했죠, 이런 얘기는. 이건 조금 더 배워봐야지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어떤 명칭을 정해요, 국법에서는. 근데 가장 기본적 21가지 용도적 이름이라고요. 야, 내가 농지가 있는데 내 농지는 농림지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농지는 생산녹지다, 이렇게 얘기한다, 국토계획법에서. 근데 그 농지가 농지법으로 오면 또 새로운 이름이 붙어요.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도 붙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것도 있다고요. 그럼 어차피 농지인데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로서 계속 보존해라 이런 얘기죠. 보존입니다. 그렇죠? 보존. 농지로서 계속 보존해라. 농사짓는 목적으로 써라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이쪽에 용도적 이름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는 주로 이 농림지역 쪽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농림지역 안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지라든가 보존할 가치 임야니까 이 안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임야도 보존산지랑 같은 임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들은 이쪽에 생산녹지라든가 생산관리 이런 쪽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번 더 들어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에이씨 해가지고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각 법에 따라서 명칭을 부르는데 걔네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줄 것도 이제 공부가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땅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까지 이제 보고 잠깐 쉴게요. 우리 건축법. 우리 공법에서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얘는요,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안전하게 건축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또 규칙입니다. 건물은, 자, 건물을 보세요. 주택도 건물이고, 자, 우리 상가도 건물입니까? 공장도 건물이에요. 교회도 건물이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도 건물이고. 그러면 뭐 교회든 병원이든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간에 이런 건물들은 당연히 건물을 지을 때 안전한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근데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안전에 관한 규칙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건물 줘가지고 지만 죽으면 당인데 그 건물을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또 건축물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있어야 되니까 기능이 뭐예요? 기능. 전기 기능, 가스, 냉난방 이런 거 있어야 됩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주변하고 잘 맞아요. 미관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건축주가 스스로 안 지키니까 이런 것들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안전한 건물이 될지 건물이 기능을 잘 갖춘 건물이 될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런 게 있어요. 건축법에 가서
건축허가라는 게 있어요. 건축허가. 자, 우리 건축물을 안전하게 짓는지 설계도를 갖고 와봐라. 그 행정청이 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를 갖고 와서 허가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신축하려면,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 신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가서 뭘 받으셔야 돼요? 건축허가. 건축허가 안 받고 건물 신축하면 무허 건축물 되는 거예요. 무허 건축물 당연히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고, 건축허가를 넣었더니 건축허가가 안 나왔어요. 왜? 안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있대요. 설계도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반려하죠. 다시 보완해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오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시하는 사람이 감리자라고 하잖아요. 감리자. 이런 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규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들은 안전과 기능과 미관 같은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만들어가지고 건축법이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오죠. 건축허가라는 데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계도를 준비해서. 근데 문제는 이 주택법은 뭐예요? 주택법. 주택법은 시험 문제가 똑같이 7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그리고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입니다. 30개 이상 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따로 빼서 주택법이라는 법을 적용받고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개 이상 주택을 지은 사람. 이거 좀 요즘 설명이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거 좀 볼게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요거. 네, 그대로 두시죠.